그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용하는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이제 화폐 전쟁으로 봐야죠. 그거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자산 시장은. 우리도 사실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97년 외환위기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사실 97년 우리만이 아니라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당했던 건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도 뭐 음모론이라는 네,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경제적으로 그 충격이 왔었어요. 유가가 또 뭐 한때 많이 올랐거든요.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시아 경제 전체가 또 빚이 많았어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우리 한보부도 사태. 그렇죠. 네. 그때 기업 부채가 한 1000% 넘는 제가 또 500%. 부실기업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대우그룹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한 100여 개 대기업이 그 부실기업 정리 대상이 97년 무렵에 올라왔었어요. 대기업이 그 정도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아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95년부터 97년 말까지 4년 연속 그래서 3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요. 그 얘기는 기업이 장사를 헛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주식이 되겠어요? 헛장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들어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지만 기업의 부채가 자꾸 증가한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 부채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다 빼먹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의 그 진원지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었던 거죠. 그때 97년은 뭐 아니고 97년은 2007년만 해도 뭐 그 얘기가 되는데 네. 97년은 이제 한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태국에서 시작은 됐는데 태국에서 시작이 됐. 그것도 금융 부분에서 태국의 파생 상품을 갖다 아직 그것도 이제 손실이 컸고 2008년대도 이제 중국 들어가 손실이 컸고 공통점이 맨날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까먹으면서? 네, 금융회사 직원들이. 그런데 들어가야 될 시기에는 또 안 들어가요. 못 근데 들어가. 그게 우리가 주식을,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미리 그러니까 좀 쌀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사놓고 남들이 막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일어날 때 그때 팔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때는 안 사고 사람들이만 몰리면서 수요가 몰리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때 쫓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외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개미 투자들 수준이죠. 그 얘기가. 그 2007년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애널리스트 출신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게 미래에셋에서 인사이트 펀드 판대에 1조 원이나 그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라는 용어를 내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이 아닌데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중국도 2015년 이후에 뭐 지금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나 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가 자꾸 증가하는 시기. 또 유령 도시를 지어가지고 건설회사도 망하고 돈 빌진 은행도 망하는 시기. 그쵸? 그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게 환율과 화폐와 실물경제 관계 또 그런 환율과 실물경제의 관계, 금리와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오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에 애행화 표시 대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잠시 아직까지 방송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봅니다. 제가 연거를 모르겠는데 그때 2007년에 애행화 표시 대출을 시중은행하고 협력해가 많이 빌려줬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통계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 애행화가 얼마였나 하면요 800에서 700엔 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무너져 버리면 빚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예? 그 애인 가치가 변화가 없더라도. 근데 애인은 그래 안 갔단 말이죠. 그죠? 이게 가면 애인도 조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강남에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 20억 정도 빌리더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정도 내나 써주겠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무렵에 예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표시 예금을 하라는 식이야. 근데 그거는 대출을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서울대 교수는. 그럼 한국은행도 그래 했으니까 박사들끼리 소통된 거야. 서울대 박사와 한국은행 박사 의견이 일치됐어. 그러니까 엉망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손해본 거 20억 빌리가 22억 손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이제 담보 주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헐값으로 이제 은행이 강제로 팔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20억 빌리 가지고 22억 손해본 거야. 이자도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화폐 전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용하는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이제 화폐 전쟁으로 봐야죠. 환율이 없다면 그냥 금융 전쟁이라고 봐야죠. 예? 환율이 없다면 금융 전쟁인데 네. 환율이 끼어 있게 되면 그건 화폐와 화폐의 문제다 이거는요. 그러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게 매출액에 영향을 주고 영업 실적에 영향을 주니 이제 주가를 이제 뭐 그걸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지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돈을 빼오면 그 환율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주가도 빠지고 나면 그때 내 다시 들어가지. 그걸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모든 거를 기승전결 내가 의도를 딱 정해놓고 그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게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그 결론이 나왔을 그러면 때 소문 검색해 놔버려요. 이게 이제 음모론인데 네. 근데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그 투자 주체들의 뭐 헤지펀드가 됐든 투자 주체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라고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다 배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논의도 없이 각자가 알아서 그 행동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은행도 많잖아요. 네. 골드만삭스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많잖아요. 걔들 각자가 보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 XD가 3년간 적자야? 그러면 쭉 나라 엉망되겠네. 그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 올라가면 안 되니까 스몰한 시장에 가가 스몰한도 국내에서 안 해요. NDF 시장이 홍콩,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니까 몰라 여기서는.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원화를 파는 거죠, 그죠? 팔아놓고 이제 국내 주식 환율 올라도 문제 없어, 그죠? 계속 주식 팔아도 되는 거야. 그럼 주가 지수 선물도 또 같이 팔아도 돼. 그러면 도랑치고 까지 잡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모두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음모가 아니다. 음모를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왜 금융기법일 뿐이지. 네, 금융 지식의 응용일 뿐이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내놓으면 주식 투자 손실만 감당하면 돼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한차선도 생겨요. 그렇죠. 그럼 환율 50% 깨지고 주가 50% 깨지면 돼요. 투자원만 다 날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그걸 양털깎기라든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환율을 알고 화폐를 알고 실물 경제와 화폐의 관계, 환율과 화폐의 관계, 환율과 금리의 관계만 알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래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1200까지 연말에 갈 것도 했는데 1200도 깨졌어요. 제가 아마 여러 군데 가서 강의하면서 1200까지 내려갈 거라고, 1900 할 때. 예? 근데 실제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기업이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실 기업이 막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채는 부채대로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가를 버팁니까? 그냥 외국인도 팔고 나가니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업무회의에 참석 안 했거든. 그렇다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나 그 고수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연히 이제 그 지식의 일치가 그 주가를 폭락시키고 또 2009년에는 그 관련 지식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영국 뭐 선진국들의 그 금융 시장이 예. 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이러한 금융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프라 혹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쪽에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지게 됐을 때 그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토론 문화가 특히 유태인들이 이 금융회를 장악했잖아요. 네. 유태인이 공부하는 방법이 토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아까 행동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폐도 잘 몰라, 환율도 잘 몰라, 화폐와 GDP 관계도 잘 몰라, 환율과 GDP 관계도 몰라.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러니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나중에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일본 엔화 가치가 1998년에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근데 요 이제 그 재미난 통계가 또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프라자 합의 이후 전후로 해가 봤어. 85년이 프라자 합의 시기니까. 이거 재미나는데 이제 조금 올려버립니다. 네. 85년까지. 이때 일본 경제 화려한 시기예요. 근데 정상적인 변동 환율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면 이미 1985년도에 일본 엔화는 150까지 내려와 있었어야 돼요.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고 그렇죠. 있었고. 가전시장의 70% 장악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 가전제품이 다 비쌌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 옛날에 TV 한 대 1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요새도 100만 원 하니까 엄청 싼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무렵에 일본 떼돈 버는 거야. 그 가전제품이 비싼 시기야. 그런데도 화폐 가치가 안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 왜냐면 잘 모르니까 변동은 이때만 해도. 왜냐면 변동한 줄 70년 대선이 뭐 요즘처럼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골병 드는 거야. 예? 돈이 자꾸 일본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국제적으로 회의를 한번 하자 행위 프라자 합의야. 네. 그때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 절하를 시켜야 돼. 절상을, 엔화를. 네, 절상을 시켜야 되는데 겨우 7%한 거예요. 네. 독일은 5%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미국, 일본산 제품을 수입을 하니 또 미국 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그래서 지금 미중 문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네, 똑같이. 그렇죠. 거기서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높이 불리면 그만큼 물건값이 올라가게 네. 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서 쓰는 물건값이 그러니까, 확 올라가니까. 정치가들 입장에는 또 대통령 선거에 네. 또 져. 예? 그러니까 정치가 이해관계와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거야. 미국과 일본이. 네. 합의한 거지요. 그게 뭐 압력을 받았으면 그냥 너 이번에 아예 한꺼번에 20% 해야지. 그래 하면 미국도 골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한 거란 말이야. 그건 합의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면 이 성격을 아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결과론을 가지고 회의 한번 했다고 압력을 내갖고 그냥 뭐가지 비틀어 가지고 목적 달성했다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98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뒤에 하고 연결 시기가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이거 이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인데 재미납니다. 네. 우리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연속 적자였거든요. 95년 통계가 없더라고, 일본기에. 우리 거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95년에 공란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그 700억에서 69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경상수지가. 근데 97년에는 954억 달러.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98년에는 1146억 달러. 왜 그러면 아시아 위기가 왔는데 일본이 더 많이 팔리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하고 거래하려고 해 무서워. 기업 부서 나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래처가 갑자기 문 닫으면 우리 생산 차질 빚게 되니까. 그렇죠.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으로 집중된 거야. 99년까지. 또 계약을 하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1년 정도. 네. 그러니까 99년까지 잘 돼. 이 얘기는 엔화 강세 요인이 생긴 거야. 그렇죠. 근데 이어서 이제 재미나는 거는 그때도 일본 금리는 아주 낮았어요. 예? 한참 낮았어요. 5% 이상 차이 났어요. 네.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란 말이 그때 나온 거야. 그래, 일본 낮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로 받아가지고 러시아 채권에 10%짜리 투자하면 안 되겠니? 하고 생각을 한 게 미국 채권 전문가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또 의견에 일치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아시아 위기가 오면서 그 석유 값이 폭락하잖아요. 네. 석유 수요가 없어지 버리니까. 석유 가격이 폭락하니까 러시아가 디폴트를 나간 거야. 돈 못 갚아.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죠. 유예선언을 하는 거야. 모라토리움이죠. 네. 유예선언을 해버리니 이제 헤지펀드 입장에서 난리 난 거야. 채권 가격도 폭락해버리고 엔화 가치도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거러지 돼요. 네. 여기서 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무렵에 제가 그 CJ 투자증권에 있었거든요. 투자분석 팀장으로. 회의를 몇 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이 망한다야. 재정이기 때문에.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미국 헤지펀드가 부도날 것 같다 된 거야. 그때는 신문에 헤지펀드 부도 얘기 안 나왔어요. 예,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가 그 문제 생겨서 한 6개월 동안에 부도 나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달러당 145엔 하는 그날 오늘부로 엔화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그날 딱 그날이 끝이야. 왜 그러냐? 바로 일본의 경상수 혁자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계속 그 보는 게 그 수출 지표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무역 흑자가 이게 이제 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얼마나 튼튼한가. 이게 이제 전체를 보는 그림이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율과 그 경상수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경상수지는 GDP하고 연결되잖아요. 또 금리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본적인 지식이죠. 근데 저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조차도. 그래서 자꾸 엔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일본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거는 감정적으로 이래 접근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자산시장은. 원수들끼리도 손잡는 게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밉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결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그 경제 펀더멘털이 되게 좋다. 우리는 사실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러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 이러저러한 단어들로 표현되는 일본 경제의 어떤 그 부실, 이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될 정도로 탄탄한 펀더멘털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에 일본이 무역 수지 적자가 난 해는 1, 2년 정도 했는데 그것도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충분히 그런 문제 다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폐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화폐를 2012년 이후 제일 많이 공급했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물가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앉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돈 이렇게 찍어내면. 돈의 근데 가치가 일본은 떨어지니까. 그 시기에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80엔 정도 됐으니까 12년, 11년요. 이걸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죠. 채권하고. 그러면 한 차익이 120엔 갔으니까 결국은. 저 120엔이어도 갔지만은 57년도 갔지만은 2015년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익이 50% 생기고 주식 시sek타에 채권 시sek타에 그것도 한 5, 60% 생겼어.
100%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잘 이용한 거예요. 화폐 정파를.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미국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지. 기축통화를 발행해가 금을 사면 발행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달러 인쇄 비용 뭐 50센트 안 되거든. 100달러치거든요. 근데 그 금을 사면 한 1600배에 남거든. 160배에 남거든요. 그 50배하고 3만 원만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50센트에. 500원인데 3만 원이니까 60배잖아. 그 한 차익도 또 생기잖아. 그죠? 그럼 150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종이 장사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아까 금융 지식을 가지고 이용해가 부가가치를 창출,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부가가치 창출하잖아요. 똑같다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금융 지식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화폐 전쟁이라는 표현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항상 환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그 뉴스에서 보면 그냥 뭐 그러니까 저 돈을 많이 발행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렇게 그냥 늘상 듣던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시니까. 예. 예, 이제는 그렇게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예. 그래야 또 사실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요새 워낙 투자가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투자가 예전에는 주식 투자하면 한국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미국 투자도 하고 중국 투자도 하고 뭐 환율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상품이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 뭐 선물 투자하시는, 워낙 다양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알지 못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그대로 믿기보다는 정말 그런지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